한때는 궁궐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비단옷을 걸치고 산의 진미를 마다하던 대군이 있었습니다. 옥으로 깎은 잔에 맑은 술을 따르고 여름엔 시원한 정자에서 매미 소리를 듣고 겨울엔 따뜻한 온돌 위에서 거문고 소리를 듣던 분이었지요. 허나 그 귀한 분이 하루아침에 거친 산골짜기로 밀려나 유배객이 되고 말았으니 세상 인심이 얼마나 차디찬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까지 허리를 굽히던 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여쭙던 이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외로운 자리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가난한 소녀가 다가섰지요. 약초 바구니 하나를 들고 산과 들을 누비던 그 어린 소녀가 무너져 내린 한 사내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계절을 함께 건너며 함께 상처를 견디고 함께 자라나 끝내 서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연이지요.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은 낮은 자리의 무게를 배웠고 낮은 곳에서 살아온 사람은 제 안에 숨은 빛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땅에도 봄은 찾아오는 법이며 꺾인 가지에도 새수는 돋아나는 법이지요. 봄날처럼 조용히 시작되지만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을 사연이 오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볕 한 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잔월야담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어느 해 이른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궁중의 권세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한 대군이 깊은 산골 마을로 유배를 오게 되었지요. 본디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귀한 몸이었으나 한 장의 거짓 상소와 한 사람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떠나오던 날 국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가슴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차올랐지요.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자리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겨우내 얼었던 흙이 막 풀려 그 위로 촉촉한 흙냄새가 올라오고 개울물은 갇혀있던 기운을 털어 내듯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마다 연두빛 새순이 번지고 담장 아래엔 냉이와 쑥이 가만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으나 대군의 얼굴에는 봄 기운보다 지친 그림자가 먼저 드리워져 있었지요. 먼 길을 걸어온 집신 바닥은 닳아 있었고 옷자락 끝에는 마른 흙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 위 산새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게 지저귀었으나 그 소리마저 대군에게는 서럽게만 들렸지요. 이곳이 앞으로 나으리가 지내실 곳입니다. 관아에서 길을 안내하던 아전이 낡은 초가 한 채를 가리키며 나직이 고하였습니다. 오래 비워둔 듯 문짝은 삐걱거렸고 마당은 거친 흙과 잡초로 덮여 사람 사는 기척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처마 밑엔 오래된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방 안에선 퀴퀴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군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으나 속마음은 썩은 나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내가 예까지 와서 이런 곳에 몸을 누여야 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새로 들어온 유배객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으나 섣불리 다가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배객이라 하면 관의 눈밖에 난 사람이니 괜히 엮였다가 화가 미칠까 저어한 까닭이었지요. 아전마저 짐을 내려놓고는 서둘러 돌아갔고 대군은 낯선 마당에 홀로 남겨져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지요. 16살쯤 되었으나 키는 또래보다 작고 살은 야위었으며 눈만은
유난히 맑고 또랑또랑하였습니다. 아비는 병들어 누운 지 오래였고 어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터라 도아는 날마다 산과 들을 오가며 약초와 봄나무를 캐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비가 기침을 토하는 밤이면 도아는 홀로 아궁이 앞에 앉아 저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곤 하였습니다. 허나 누구 앞에서도 약한 소리를 낸 적은 없었지요. 그날도 도아는 쑥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마을 어귀를 지나오다가 낯선 차림의 사내 하나가 관아 아전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옷차림인데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으나 가까이 보니 눈 밑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고 신발 끝에는 진흙이 눌어붙어 있었지요. 도아는 속으로 가만히 짐작하였습니다. 높은 데 살던 분이 땅으로 떨어지셨구나. 온매 무새는 저리도 반듯한데 얼굴엔 갈고지 잃은 사람의 빛이 어려 있어. 마음에 스치는 생각이었으나 남의 일에 오래 머물 처지가 아니었기에 도아는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여 제 갈 길을 갔지요. 병든 아비에게 올릴 죽 한 그릇을 끓이려면 해가 지기 전에 땔감도 주워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아는 우물가에서 다시 그 사내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대구는 관에서 주고 간 두레박 하나를 쓰고 있는데 물 깃는 손놀림이 어찌나 어설픈지 줄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하여 우물가에 맺힌 서리가 햇살에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두레박이 우물벽에 부딪혀 텅텅 소리를 내자 대군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단 말인가. 평생 남이 길어다 주는 물로 세수하고 밥을 짓던 분이 아니던가요. 도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지만 결국 그가 두레박을 놓쳐 우물 속에 풍덩 빠뜨리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할 수 없어 다가간 도아는 옆에 놓인 긴 장대 하나를 집어들고 우물 속에 떨어진 두레박의 새끼줄을 능숙하게 걸어 올렸지요. 그리고는 흩어진 줄을 다시 단단히 묶어 건네주었습니다. 봄물은 아직 차니 손부터 적시지 마시고 줄을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힘을 주시면 두레박이 돌아물이 반밖에 차지 않지요. 담담한 말투에 업신여김은 없었으나 귀한 몸으로 살아온 대군의 자존심은 움찔하였습니다. 어린 계집아이에게 물 깃는 법을 배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엔 생활에서 묻어난 진심이 있어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지요. 대군은 굳은 얼굴로 고개만 한번 까딱하였고 도아는 물을 길어주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군은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참으로 낯선 곳이로구나. 이곳 사람들은 나이 어린 아이까지도 저리 제 몫을 하고 사는가. 빈집 문턱에 앉아 손에 남은 물기를 털며 대군은 이 낯선 봄날, 낯선 소녀의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귀에 남는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궁에서 듣던 비단결 같은 말들이 떠올랐으나 그 어떤 말도 이 소녀의 말처럼 가슴에 와 박히지는 않았지요. 이리하여 두 사람의 인연은 눈보라가 아니라 아직은 서늘하나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이른 봄의 기운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장을 앞둔 마을은 사람들의 손길로 분주하였습니다. 겨우내 아껴둔 곡식과 된장을 정리하고 냉이와 달래와 쑥을 다듬는 집집마다 바람결의 풋내가 어리었지요. 처마 밑에 널어놓은 산나물이 봄볕에 꾸덕꾸덕 말라가고 안악들의 손놀림엔 겨우내 쌓였던 고단함을 털어내려는 기세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붕 너머로는 누군가 부르는 민요, 한 자락이 바람을 타고 흘러오기도 하였지요. 도화 또한 캐어온 봄나물과 약초를 묶어 장에 내다 팔채비를 하였으나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번듯한 상인들과 맞서는 일은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대구는 여전히 집 안에 처박혀 서책 몇 권을 붙들고 있었지요. 봄볕이 마루 끝에 따스하게 드는 시간에도 밖으로 나설 줄 모르고 옛날의 품위만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홀로 세수를 하였으나 손놀림은 여전히 어색했고 점심이면 관아에서 보내준 꽁보리밥 한 덩이를 반도 넘기지 못한 채 물려두었지요. 도화는 이따금 지나가며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봄이 오면 땅도 움직이는데 저분은 아직 겨울에 묶여 있으시구나. 저리 가만히만 계시면 산 사람도 굳어버릴 터인데. 그러던 어느 날 도화는 장터에서 약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빈문서까지 뒤집었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지요. 상인은 어린 소녀가 글을 제대로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숫자와 날짜를 슬쩍 바꿔 적어 놓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도화가 가져간 약초 꾸러미는 20단이었으나 문서엔 10단으로 적혀 있었고 받아야 할 돈은 외려 빚으로 둔갑해 있었지요. 소인이 분명 20단을 들였사온데 어찌 10단이라 하십니까? 이 문서를 보아라. 내 손으로 찍은 자국이 여기 있지 않느냐. 글 모르는 것이 이제와 무슨 말이냐. 상인의 호통에 주위 사람들도 눈길만 보낼 뿐 누구 하나 거들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으나 따질 도리가 없어 문서를 움켜쥔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길가의 핀냉이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으나 그 흰 빛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분한 마음이 걸음을 무겁게 하였지요. 울분을 사귀지 못한 도화가 우물가에 앉아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마침 그 앞을 지나던 대군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은 소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더냐? 나으리께서 보실 일이 아니옵니다.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 어찌 그리 손에 꼭 쥐고 있느냐. 이리 내어 보아라. 무심한 척 문서를 건네받아 읽어 내려가던 대군의 눈빛이 이내 날카로워졌습니다. 글공부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눈엔 이 한 장의 문서에 숨어있는 속임수가 단번에 들어왔지요. 이것은 내가 당한 것이다. 숫자 하나가 앞뒤로 바뀌었고 여기 한 줄이 교묘하게 덧붙어 있느니라. 날짜도 엊그제 것인데 올해 들어 2달이나 앞당겨 놓았구나. 정령입니까, 나으리? 빚이 2배로 불어나도록 손을 대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대구는 도화를 데리고 곧장 장터로 되돌아갔지요. 낡은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발걸음은 짐짓 느리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장부와 문서를 조목조목 비교해 보이자 상인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여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지요. 아니, 그것이 어찌 소인이 그저 급한 마음에 어린아이의 약초값을 반 토막 내었단 말이냐. 그 손에 든 붓으로 거짓을 쓰는 일이 그리도 가벼우냐. 대군의 손끝은 망설임이 없었고 목소리는 높지 않으나 쇠붙이처럼 단단하였습니다. 구경꾼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상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이까지 생겨났지요. 결국 상인은 제대로 된 값을 도화에게 돌려주고 빈 문서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화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저분이 단지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을 읽어내는 재주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 대구는 도아의 손에 들린 산나물 한 줌을 흘깃 보고는 의아한 듯 물었지요. 이것은 내 눈에 한결같이 보이는데 너는 어찌 골라내느냐? 모두 같은 풀이 아니더냐? 이 쑥은 응달에서 캔 것이라 향이 짙고 오래 두어도 물러지지 않지요. 저 달래는 햇볕 잘 드는 비탈에서 난 것이라 오늘 안에 다듬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잎 뒷면이 하얀 것으로 보아 약에 쓰는 것이고 저것은 먹는 데 쓰는 것입니다. 도아가 한 움큼씩 집어 보이며 일러주자 대구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들에서 자란 풀이 쓰임새에 따라 이리도 달리 쓰이다니 이는 책이나 법도에는 적혀 있지 않은 삶 속에서만 길러지는 총명이었지요. 궁에서 배운 수많은 경서가 있었으나 이 어린 소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지혜만큼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군의 가슴 속에 묘한 놀라움이 차오르는 순간이었지요. 도아야, 내가 정녕 대단하구나. 나는 글은 많이 읽었으되 풀 한 포기는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나으리께서는 글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글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바꾸어 보면 어떠하냐? 너는 나에게 풀을 가르치고 나는 너에게 글을 가르치면 될 일이 아니냐.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봄볕이 드는 마당 끝에서 도아는 대군에게 글자와 숫자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대군은 도아에게 쑥 삶는 법과 산에서 길 잃지 않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기 시작하였지요. 붓을 처음 잡은 도아의 손은 어설펐고 솥단지 앞에 선 대군의 손은 더 어설펐습니다. 대군이 불을 지피려다 연기만 피워 올리면 도아가 깔깔 웃었고 도아가 붓을 쥐고 한 획을 긋다가 먹물을 얼굴에 묻히면 대군이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지요. 허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한 글자, 한 손놀림을 주고받는 모습은 묘하게도 어울렸습니다. 이리하여 둘은 서로를 동정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지요. 봄이 무르익어 가자 산에는 진달래와 산버지 한창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분홍꽃이 피 바람결에 흩날리고 들길마다 연초록 잎사귀가 하루가 다르게 두터워졌지요. 새들이 가지를 옮겨 다니며 지저귀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풀숲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개울물은 제법 세차게 흘러 바위에 부딪히며 흰 거품을 일으켰고 물가엔 어린 버들개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도아는 약초가 가장 연하고 좋은 때를 놓치지 않으려 새벽마다 산에 올랐고 대군도 이제는 가만히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없어 그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궁중에 뜰만 거닐던 발걸음으로 봄 산길을 오른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지요. 흘길은 미끄럽고 나뭇가지는 자꾸만 옷자락에 걸렸으며 벌레와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인 산기운은 쉽사리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신발 속으론 자갈이 들어오고 무릎은 금세 뻐근해졌으며 숨은 거칠어져 턱 밑까지 차올랐지요. 앞서 걷던 도아는 혀를 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으리, 이 풀은 먹어도 되지만 저 잎은 손만 대어도 온몸이 부어오릅니다. 잘 봐 두시어야 합니다. 그 한 잎 차이가 그토록 중하단 말이냐. 산에서는 그 한 잎 차이로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또 이 뿌리는 열을 내리는 데 쓰고 저 뿌리는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쓰임은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도아는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으면 탈 나는 풀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대군이 헛손질하지 않도록 옆에서 챙겨주었습니다. 대군은 그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이리 깊은지 놀라고 있었지요. 궁에서 마주 앉아 경서를 논하던 학자들보다도 이 흙 묻은 손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도하는 바위 틈에서 자란 작은 풀을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지요.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을 어르신들 기침을 낫게 해드리는 풀입니다. 한 해에 꼭 이맘때만 잠깐 돋아나지요. 이리 귀한 것을 단번에 알아보다니 내 눈이 정녕 밝구나. 사는 10년을 다녀도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 있던 자리에 오늘은 없고 어제 못 본 것이 오늘은 피어나 있지요. 그러던 중 꽃이 피 흩날리는 비탈길에서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군이 이끼 낀 돌을 잘못 디뎌 크게 미끄러진 것이었지요. 몸이 휘청하며 비탈 아래로 곤두박질 치려는 그 찰나 도화가 반사적으로 그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한 손으로는 근처 어린 나무 둥치를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대군의 팔을 잇는 힘껏 당겼지요. 어린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나으리. 두 사람은 간신히 비탈 중턱에 멈추어 섰으나 도화의 숨은 거칠었고 대군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비탈 아래로는 제법 가파른 경사가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엔 날카로운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 도화가 한 박자만 늦었더라면 대군은 크게 다쳤거나 목숨마저 위태로웠을 것이지요. 귀한 체면이 아니라 제 목숨이 저 작은 손에 달려 있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한 탓에 대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도화는 놀란 마음을 감추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였으나 소매를 잡은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사는 신분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대군이시든 상놈이시든 한 번 미끄러지면 똑같이 다칩니다. 대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도화의 손바닥에 긁혀 맺힌 핏방울을 보자 말없이 바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지요. 도화가 가르쳐 준 대로 어린 잎 몇 장을 돌 위에 놓고 으깨어 약을 만든 뒤 조심스럽게 그 손에 발라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작은아마 돌려주는 사람으로 움직인 순간이었지요. 쓰리느냐? 조금 쓰리옵니다. 허나 곧 나을 것이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내 손에 상처를 남겼어. 상처라 하실 것도 없습니다. 산에서 자란 사람 손에는 늘 이런 흔적이 있는 법이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대군은 조심스레 물었지요. 너는 어이하여 이리 악착같이 산을 오르내리느냐? 어린 몸에 힘이 들지 않느냐? 멈추면 저희 집합도 멈추옵니다. 나으리. 아버님께서 알아누우신 지 벌써 새해가 되었으니 제가 산을 오르지 않으면 저희 아비는 오늘 저녁 죽 한 술도 뜨지 못하시지요. 새해라. 처음엔 울면서 올랐사옵니다. 허나 이제는 우는 것도 잊었지요. 그저 산이 좋고 풀이 좋고 살아나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그 짧은 말은 대군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누려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버텨내어야 얻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요. 궁에서 그는 단 하루도 손수 물을 길어 마신 일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불을 지펴본 일이 없었습니다. 허나 이 어린 소녀는 16해를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손으로 삶을 지탱해 온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대군은 더 이상 삶을 글과 예법만으로 헤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화 또한 그가 약한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지요. 꽃이 핀 산길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강함을 동시에 보았던 것입니다. 마을 아래 너른 터에는 큰 봄장이 열렸습니다. 한 달에 2번,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제법 큰 장이었지요. 도화는 며칠 동안 정성껏 말린 약초와 봄나무를 이고 장터로 향하였고, 대군도 낡은 갓 하나를 눌러쓰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장터에는 꽃이 피 바람에 날리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떡을 찌는 김과 기름에 부친 전 냄새가 뒤섞여 왁자지껄한 기운이 가득하였지요.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쩔렁쩔렁 울리고 광주리에 담긴 말린 생선에선 짭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허나 가난한 이에게만큼은 그런 흥청거림조차 늘 차갑게 느껴지는 법이었지요. 도화가 어렵사리 캐어 온 약초 꾸러미를 좌판에 내놓자 건너편 상인 하나가 다가와 혀를 끌끌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집이 두둑하고 턱수염을 기른 사내로 장터에서 약재 거래로 이름께나 날린다는 자였지요. 이것이 약초라고 가져왔느냐. 때깔이 이리 죽어서야 어디에 쓰겠느냐. 그래도 내가 불쌍해서 값이나 쳐주마. 이 꾸러미가 대체 몇 단이냐. 값은 5냥만 주면 되겠구먼. 상인이 부른 값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도화가 새벽부터 산을 헤매며 캐어온 약초였으니 본디 20냥은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어린 것이 뭘 아느냐 하며 약초 꾸러미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으니 도화의 얼굴은 모멸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화는 참고 견디려 하였으나 상인이 손목까지 거칠게 붙들며 억지를 부리자 눈빛이 싸늘해졌지요. 놓으시지요. 값이 맞지 않으면 아니 팔면 그만이옵니다. 이것 보아라. 계집년이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내가 장터에서 어찌 살아남으려 하느냐. 놓으시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대구는 처음에는 신분을 드러낼까 싶어 참고 있었으나 끝내 앞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린 소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또 도화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었지요. 대구는 큰 소리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을 놓게. 저 저울부터 다시 달아보세. 뉘신데 남의 장사에 간섭이시오. 간섭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것일세.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장부의 날짜가 엊그제 것인데 수량은 오늘 것으로 올려두었네. 또 이 약초를 보시오. 응달에서 캔 것이라 빛이 진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값을 제대로 받아야 할 물건이오. 대군이 저울과 장부와 약초 상태를 차례로 짚어가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의 말에는 꾸짖음보다 논리가 있었고 분노보다 품격이 있었기에 듣는 이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은 처음엔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장부 날짜와 수량의 어긋남까지 짚어지자 마침내 말문을 잇지 못하였지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 약초가 그러니까. 이 약초는 본디 20냥 값이오. 당장 제 값을 치르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이 장부를 가지고 관아에 가야 할 것이외다. 상인은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자 헛기침 한 번을 크게 하고는 마지못해 20냥을 도화에게 내밀었지요. 도화는 땅에 흩어진 약초를 쥐고 서서 그런 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유배객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보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늘 구부정히 앉아 책을 들여다보던 그분이 맞나 싶을 만큼
그 자리에선 대군의 모습은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다전 하나가 대군의 말투와 태도를 수상히 여기며 성큼 다가왔지요. 거 말투가 예사롭지 않은데 뉘시오? 성명이나 밝히시오. 이 산골에 저만한 풍채에 저만한 글솜씨를 가진 이가 있단 말을 들은 적이 없소.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도아가 얼른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아는 본디 눈치가 빠르고 입이 잽싼 아이였지요. 글 잘 읽으시는 서생 나리입니다. 저희 집에 잠시 머무시며 글 공부를 하시는 분입지요. 먼 고을에서 오셔서 산속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 오늘은 장 구경하러 따라 나오셨사옵니다. 어찌나 글을 많이 읽으셨는지 이런 저울 속임도 대번에 알아보시지요. 능청스러운 말솜씨에 아전도 장터 분위기도 한결 누그러졌지요. 주루위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며 그런 서생이시면 우리 마을에 오래 머무셔야지 하고 덕담을 건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아는 흙길만 내려다보며 툭 쏘아 붙였지요. 나으리, 괜히 나서서 이를 키우시면 어찌합니까? 그 아전이 끝까지 캐묻기라도 하셨으면 어찌할 뻔하였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대군이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평생 남들이 나를 위해 나서 주는 것만 받아왔구나. 이제 한 번쯤은 내가 누구를 위해 나서 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짧은 말에 도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누군가 제 편에 서 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로임을 처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도하는 스스로 이를 악물고 살아왔을 뿐 누구 하나 제 앞에 서서 바람을 막아준 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낡은 갓 하나를 쓴 저분이 장터 한복판에서 제 앞에 서 주었던 것입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직이 흘러나온 한마디에 대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대군 또한 사람을 위해 앞에 선다는 일이 권세를 위해 나서던 일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궁에서 나선 걸음은 늘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 장터에서 나선 걸음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봄장터의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눈에 띄게 좁혀 놓았지요. 봄비가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골엔 안개 섞인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래된 초가 지붕은 그 비를 오래 견디지 못하여 대군의 집 안으로 물방울이 하나둘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제각기 다른 음을 내며 흙마당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녹그릇엔 빗물이 고여가고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검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도하는 집단과 헌삿갓을 들고 한다름에 달려왔지요. 봄비는 차지는 않았으나 옷 속으로 스며드는 기운이 제법 서늘하여 달려온 도하의 이마와 뺨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으리, 지붕부터 막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방바닥까지 젖습니다. 서책이 있으시면 먼저 옮기시지요.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느냐. 집단을 이리 쥐고 계시다가 제가 올라가면 건네주시지요. 이 정도 비라면 집단만 단단히 얹어도 새벽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비는 거세지 않았으나 끈질기게 내렸지요. 젖은 기와장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봄밤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하는 날렵하게 지붕 위로 올라가 낡은 집단을 하나하나 걷어 내고 새 집단을 꼼꼼히 얹었지요. 대군은 아래에서 집단을 건네 올리면서 이 어린 소녀가 어찌 저토록 능숙한지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둘은 젖은 어깨를 부딪혀가며 한참을 지붕과 씨름한 끝에 겨우 빗줄기를 맞고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게 되었지요. 대군이 서툰 솜씨로 남아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고 도화는 옆에서 바람을 넣어주며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왔습니다. 마른 솔가지 몇 개를 넣자 불씨가 파닥파닥 살아나며 습한 방 안에 서서히 온기가 돌았지요. 가마솥에 올려둔 물이 차차 끓기 시작하자 그제야 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아야, 너는 내가 여기에 어찌하여 왔는지 궁금하지 아니하더냐? 어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먼저 여쭙기가 송구하였지요. 나으리께서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실지도 모를 일이기에. 대군은 한참을 불꽃만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자신이 유배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지요. 궁중에서 있었던 일, 어느 대신이 꾸민 거짓 상소, 그리고 그 상소에 제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 가장 아픈 것은 죄명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벗이 그 상소에 제 이름을 함께 올렸던 일이었다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글방에서 자란 사이였느니라. 나에게 먼저 붓을 쥐어 준 벗이기도 하였지. 그런 자가 내 이름을 적어 올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죄를 뒤집어 쓴 것보다 그 일이 더 아팠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지요. 도아는 한참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래 앓으시다가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는 병든 아버지를 살리려 어린 몸이라도 산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처음 산에 올랐을 땐 12살이었사옵니다. 발이 까지고 무릎이 헐었으며 밤이면 이불 속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12살에 혼자 산에 올랐단 말이냐. 처음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허나 원망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아버지도 사시는 것이지요. 담담한 말 끝에 눌린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대군은 처음으로 도아의 가난을 불쌍함이 아니라 용기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아 또한 대군이 단지 잘난 옛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외로운 사람임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빗소리가 처마 끝을 두드리는 사이 둘은 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군이 먹과 붓을 꺼내어 도아 앞에 내밀었지요. 내 이름을 한번 써보거라. 제 이름을 말씀이시옵니까? 저 같은 것이 감히 붓을 쥐어도 되옵니까? 사람이 제 이름 하나쯤은 제 손으로 써둘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 이름은 내 몫의 세상이니 내 손으로 내 몫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도아는 조심스레 붓을 잡았으나 손끝은 어찌나 뻣뻣한지 획이 삐뚤빼뚤 휘어졌습니다. 엉성한 글씨를 내려다보던 도아는 결국 민망함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 웃음은 비에 젖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대군의 텅 비어 있던 마음에도 처음으로 작은 온기가 배어들었지요. 아궁이 속 불씨가 파닥 튀어오르는 소리와 도아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장면이 되었습니다. 도아야, 내 글씨가 내 사람 됨됨이만큼만 단단하였으면 좋겠구나. 나으리께서도 본물 깃는 솜씨가 조금만 더 좋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만은 자꾸 들추지 말거라. 대군이 짐짓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도아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말들 사이에 묘한 정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단순한 이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지요.
봄비 내리는 밤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둔 밤이 되었습니다. 처마 끝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지요. 꽃이 한창 피던 무렵 마을에는 뜻밖의 재앙이 찾아들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엔 아이 하나가 열에 들떠 누웠으나 이내 기침과 몸살이 이 집 저 집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누운 이가 열을 헤아렸고 이래가 지나자 마을 절반이 자리보전을 하였지요. 봄은 새로 살아나는 계절이건만 마을 곳곳에서 기침 소리와 어미들의 울음이 섞여 나오자 사람들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으나 그 아래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엔 힘이 빠져 있었지요. 먼 고을 의원은 제때 오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집집마다 미지근한 물과 민간요법에 기대며 힘겹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일 먼저 앓던 노인 하나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뒤이어 어린아이도 위태롭다는 말이 돌았지요. 도아는 그 소식을 듣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약초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도아는 새벽이 밝아 오기도 전에 바구니를 들쳐 메고 산으로 향하였지요. 나으리, 저는 산으로 가겠사옵니다. 봄철에 올라오는 풀 가운데 열을 내리고 기침을 누그러뜨리는 것들이 있사옵니다. 어머니 마르셨을 때 마을 할머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있지요. 나도 함께 가겠다. 내가 무엇이든 내 손발이 되어주마. 나으리, 그 옷으로 산에 오르시면 바로 젖고 찢어지시옵니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어찌 옷 한 벌을 아끼겠느냐. 대구는 그 곁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적고 어느 탕약을 얼마만큼 썼는지 일일이 기록하며 도아의 뜻을 받쳐 주었습니다. 어느 집 아이는 열이 몇 도였고 탕약을 몇 번째 달이니 땀이 나기 시작했으며 기침은 어느 시점에 잦아들었는지 하나하나 적었지요. 도아는 경험과 감각으로 살폈고 대구는 글과 정리로 흐름을 읽었으니 두 사람의 재주가 이때 비로소 완전히 맞물렸습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손이 되고 한 사람이 머리가 되어 움직이는 듯하였지요. 이 아이는 어제보다 열이 반치 정도 내렸사옵니다. 약을 조금 더 묽게 달여 먹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아이에게도 같은 방식이 맞겠구나. 어제 가장 심했던 그 노인에게도 이 방법을 써보자꾸나. 위독하던 아이 하나가 밤새 도아가 달인 탕약을 조금씩 받아 넘기더니 새벽녘이 되자 숨결이 한결 고르게 가라앉기 시작하였지요. 아이 이마에 땀을 닦아 내던 어미는 도아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절을 하였습니다. 도아야, 내가 내 자식을 살렸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으야. 내가 평생 너를 내 딸처럼 여기마. 마님, 은혜라니요. 살아나 주어 고마울 뿐입니다. 이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히 자라주기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을 돌며 탕약을 다리고 환자를 살피기를 여러 날 마침내 열병이 한풀 꺾이기 시작하였지요.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아났고 기침에 시달리던 노인들이 다시 일어나 마당에 나와 볕을 쬐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몇몇은 가난한 집 계집아이가 감히 사람 목숨을 만진다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런 것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게야. 잘못되면 그 책임을 어찌 지려고. 의원도 아닌 것이. 게다가 저 유배객이랑 붙어 다니는 것이 영 미덥지가 않단 말일세.
그 말을 들은 대구는 사람들 앞에 조용히 나섰지요. 큰 소리도 아니고 꾸짖음도 아니었으나 그 낮고 고든 어조가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살린 손 앞에 어찌 높고 낮음을 따질 수 있단 말이오. 이 아이가 산을 오르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들의 자식은 어찌 되었겠소. 의원이 오지 않는 산골에서 이 아이의 손이 바로 의원의 손이었소. 가난한 집딸이라 하여 그 은혜가 가벼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소.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잘못 말하였소 하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지요. 도아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에도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지요. 대구는 그런 도아를 바라보며 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참된 귀함은 태어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손끝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궁에서 그는 수많은 귀한 이들을 보았으나 이토록 귀한 손을 본 적은 없었지요. 도아 또한 제 재능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 낼 수 있는 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구나. 꽃이 지고 잎이 짙어지기 시작한 봄날, 도아는 세상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섰고 대구는 사람을 세워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 계절이 두 사람을 동시에 자라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열병의 소동이 지나고 마을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던 즈음이었습니다. 봄길을 따라 낯선 사내 둘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들은 스스로 약재 장수라 내세웠으나 손에 벤테와 말끝에 숨은 기척이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소매 안쪽에 매듭까지 반듯한 것이 장터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온 이들의 매무새가 아니었지요. 걸음걸이엔 군기가 배어 있었고 눈빛은 물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대구는 그들을 한 번 본 순간 오래전 궁중의 공기를 떠올렸지요. 궁에서 하급 관리들이 뒷조사를 위해 밖으로 나올 때 풍기던 기운이 바로 저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산골로 밀어낸 세력이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내가 산 채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들에게는 눈에 까신 괴로구나. 도아 또한 장터에서 그 사내들이 자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님인가 싶었으나 말끝마다 대군의 생활과 습관을 슬그머니 캐묻는 것이 영 석연치 않았지요. 아이야, 내가 드나드는 그 댁 손님은 글씨를 많이 쓰시더냐? 편지 같은 것은 자주 붙이시더냐? 편지라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아, 별 뜻은 없느니라. 그나저나 내 아비가 오래 앓으신다지. 약값이 어디 한두 푼이더냐. 험한 일 없어야 할 터인데. 호,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느니라. 도움이라 하시면 무슨 도움을 말씀이시옵니까? 그 댁나으리가 어디서 서찰을 받으시는지, 누구와 만나시는지, 그런 것만 우리에게 이따금 일러주면 되느니라. 그리하면 내 아비 약값이야 우리가 대어줄 수도 있지. 사내의 말끝에는 분명히 은근한 협박과 회유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도아의 얼굴빛이 굳어졌으나 겉으로는 어수룩한 척하며 가만히 그 자리를 물러났지요. 소인은 아직 어려 그런 것은 잘 모르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종일 글만 읽으시는 것 같사옵니다. 다만 도아는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나드는 객주와 만나는 사람들,
입버릇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지요. 저 사내들이 언제 장터에 나타나는지, 어느 집에서 저녁을 먹는지, 누구와 밤늦도록 앉아 있는지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리다고 얕잡아 본 것이 저들의 큰 실수였지요. 그날 저녁 도하는 대군을 찾아가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장터의 그 사내들이 나으리 이를 캐묻고 있습니다. 예사로운 장사치가 아닌 듯합니다. 그 자들이 제게 약값을 대어주겠다며 나으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달라 하였지요. 대군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도아야, 너는 이 일에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마라. 나로 인하여 내게 화가 미치면 내 어찌 견디겠느냐. 저 자들이 나를 해하려 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으나 너까지 엮여서는 아니 된다. 나으리, 이제 와 저만 모른 척하라 하십니까? 너무 야속합니다. 지붕이 새던 밤도, 열병이 돌던 밤도 저는 나으리와 함께였사옵니다. 어려운 때에는 함께 있고 편한 때에는 물러서라는 법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 말 앞에서 대군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아는 이미 그의 일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한가운데에 이미 함께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누가 무엇을 노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엔 저마다 다른 결기가 어려 있었지요. 저 자들은 나에게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더 무거운 죄를 씌우려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세력을 모은다든가 중앙에 반기를 든다든가 하는 누명을 더 씌우려는 것이겠지. 그러시다면 저 자들의 꼬리를 잡아야 하옵니다. 저 자들이 어디서 오고 누구의 명을 받고 있는지. 대군은 문서와 말의 허점을 읽는 법을 들려주었고 도하는 장터의 흐름과 사람들의 뒷말 속에서 진실을 건져 올리는 법을 보태었지요. 둘은 서로의 재주를 모아 저 그림자를 걷어 낼 방도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안의 집 마당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정성껏 말려두었던 약재 꾸러미가 갈기갈기 흩어져 있었고 문 앞 흘바닥엔 누군가 일부러 짓밟고 간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공들여 산을 오르내리며 캐어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짓뭉개져 있는 것이었지요. 병든 아비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기침을 쿨럭쿨럭 토하자 도아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도아야, 괜찮은 게냐?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 괜찮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다시 캐어 오면 될 일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대군은 흩어진 약재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부르쥐었지요. 깊은 죄책감에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한 몸 때문에 어린 소녀의 집 마당이 이 꼴이 되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요. 도아야, 미안하구나. 이 모두가 나 때문이로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저 자들 앞에 나서는 편이 나았을 것을. 나으리, 그 말씀은 거두시옵소서. 제가 택한 길입니다. 나으리 때문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본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택한 길이지요. 도아는 끝내 울지 않았고 대군 또한 도망치듯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명확히 같은 편이 되었지요. 상대를 돕는 수준을 넘어 함께 버티고 함께 맞서는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봄날의 밝은 빛 아래에도 그림자는 생기는 법이 돼 이 그림자는 오히려 두 사람의 인연을 더 굳게 묶어주고 있었지요. 궁에서 온 자들은 끝내 더 악랄한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배 온 대군이
이 산골에서 사람을 모아 다른 뜻을 품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말들이 봄바람보다 빠르게 마을 안을 휘돌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법이지요. 그 댁나으리가 밤마다 미를 만나신다더라. 도아가 약초를 핑계로 서찰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구먼. 잘못 얽혔다간 우리까지 다치는 것 아니겠나. 열병이 돈 것도 그 댁나으리 때문이라던데. 거참 열병이 어찌 사람 때문에 돌겠나 싶지만 말이 도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어제까지 도아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이들조차 겁을 먹고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기 시작하였지요. 장터에서 마주치면 인사 대신 급히 걸음을 돌리는 이도 있었고, 문 밖에 내놓았던 떡 한 접시를 거두어 드리는 집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도아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던 어미조차 멀리서 도아를 보고는 얼른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사람 마음은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도아는 억울함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으나 아무 데서나 분풀이할 수는 없었지요. 집에 돌아와 밤이 깊도록 아비 곁에 앉아 있노라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옵니까, 어머니. 대군 역시 분노가 치밀었으나 예전처럼 성급히 움직이면 더 큰 덫에 빠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저 바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도아야, 지금은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로다. 진실이 설 자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느니라. 성급히 나서면 저 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지. 소인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자들이 어디서 어떤 말을 퍼뜨렸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사옵니다. 좋다. 내가 말을 모아오면 내가 그 말을 엮어주마. 대군은 이때 처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 때를 살피며 진실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그였다면 당장 말을 타고 달려 나가 따졌을 것이나 이 봄을 거치며 그는 훨씬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도아 또한 낙심하는 대신 마을에 도는 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하였지요. 누가 먼저 그 말을 꺼냈는지, 누가 꽃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지, 어느 집에서 말이 이상하게 시작되는지까지 또렷이 기억해 두었습니다. 도아는 마을 뒷길과 우물가와 방앗간을 돌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귀에 담았지요.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머님? 나는 저 집 안악한테 들었지. 저 안악은 또 누구한테 들으셨답니까? 저기 장터 입구 객주 집 사내에게 들었다더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모든 말의 끝엔 그 수상한 객주가 있었습니다. 대구는 도아가 모아온 조각난 말들을 날짜와 장소와 인물에 따라 정리하였지요. 흩어진 나탈이 점차 한 줄기 길이 되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그 수상한 사내들이 묵고 있는 객주와 곧바로 이어져 있음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말이 돌기 시작한 날짜도 그 사내들이 마을에 들어온 날짜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지요. 나으리, 이제 어찌 하옵니까?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야 하느니라. 그 자리에서 이 진실을 펼쳐 보이자꾸나. 마침내 관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몰려들었지요. 대구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정리된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돌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열흘 전부터요. 바로 저 객주에 어떤 손님들이 묵기 시작한 날이외다. 또 이 말을 가장 먼저 옮긴 이들이 누구인지 보시오. 한결같이 저 객주를 드나들며 저 손님들과 술잔을 나눈 이들 뿐이외다. 대군이 기록을 펼쳐 보이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을 빼어 내려다보았지요. 날짜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종이 앞에서 변명의 여지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도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소녀, 저 사내들이 제게 건넨 말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병든 아비를 들먹이며 나으리 대기를 캐물으셨고 약값을 운운하며 위협하셨습니다. 제가 나으리 이를 일러주면 아비 약값을 대어주겠다 하셨지요. 이 자리에서 그 일을 밝히는 까닭은 억울한 분을 제 손으로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상한 자들은 서로 말이 어긋나며 발뺌하다가 마침내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 얼굴을 들지 못하였지요. 결국 관아의 아전까지 나서서 그 자들을 포박하였고 며칠 뒤 그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중앙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대군은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로 사람들 앞에 다시 섰고 도화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진실의 증인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귀한 자는 태어난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이며 총명함이란 글 배운 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화에게 인사를 끊었던 이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청해왔지요. 도화야, 내가 어리석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이 그리도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닌 줄 이제 알았구나. 어머님, 그저 잊어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웃 아닙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로 도화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대군 또한 권세 없이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지요. 꽃은 이미 지고 잎은 한결 짙어졌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이 무렵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이 날 선 칼보다 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봄날이었지요. 거짓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중앙에서 뜻밖의 소식이 산골까지 전해졌습니다. 대군의 누명을 다시 살펴본다는 내용이었지요. 유배지에서 일어난 일이 중앙에까지 전해졌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그 사이에 대군의 편을 들어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어쨌든 조정에서 다시 그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배가 완전히 풀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으되 적어도 다시 불러들일 여지는 생긴 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행이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이들까지도 지금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떡을 가져왔지요. 그러나 정작 대군의 마음은 쉽게 기뻐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지요. 궁의 비단 이불이 그리웠고, 궁에 만난 음식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던 이들의 고개 숙임이 그리웠습니다. 허나 이제 이 산골엔 그의 시선과 숨결과 마음이 오래 머물게 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져 있었지요. 아침마다 물을 깃던 우물가, 도화와 나란히 오르던 봄산길, 비 새던 지붕 아래 나누었던 침묵, 그리고 함께 환자를 돌보던 초여름의 마을 골목길. 그 가운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도화였으나 대군은 그 마음을 쉽게 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에 무어라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 스승에 대한 감사인가? 벗에 대한 우정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 또아 역시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웃으며 잘된 일이라 하였으나 집으로 돌아와 봄볕 아래 말리던 약초를 한참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저분이 떠나시면 이 마당과 저 개울가와 봄 산길이 전과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눌러왔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두레박을 놓치던 분의 모습이 떠오르고 지붕을 보면 함께 집단을 얹던 밤이 떠오르고 느티나무를 보면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그 눈빛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도아는 스스로를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딸이요. 저분은 본래 높은 하늘 아래서 살던 분이시다. 어찌 같은 길을 당연히 바랄 수 있으랴. 봄이 끝나면 봄바람이 제 갈 길을 가듯 저분도 제 자리로 가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푸르름이 한결 짙어진 느티나무 아래에서 둘은 말없이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지요. 바람결에 꽃잎 대신 푸른 잎이 살랑이고 저문은 해가 마당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뻐꾸기 우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 잦아들었지요. 멀리 산마루엔 분홍빛 노을이 번지고 마을 굴뚝에선 저녁밥 짓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대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꼭 처음 있던 곳으로 가는 일은 아닌 듯하구나. 이곳에 오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야. 도아는 그 뜻을 다 알면서도 짐짓 담담하게 답하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백성 사는 모습은 잊지 마셔야지요. 나으리 같으신 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이 마을 같은 곳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것이니까요. 도아야, 너는 어떠하냐? 내 마음은 어떠하냐? 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봄풀 끝만 만지작거리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떼었지요. 소희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나으리는 하늘 같으신 분이시지요. 그 두 길이 어찌 나란히 놓이겠습니까? 높은 하늘도 낮아지면 끝내 땅과 가까워지는 법이로다. 그 말에 도아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대군의 눈빛엔 아쉬움이 묻어 있었고 도아의 가슴 속엔 말로 옮기지 못한 뜨거움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지요.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지나갔으나 그 바람조차 함부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풀잎 끝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이내 바람결에 툭 떨어져 흙에 스며들었지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 한 조각이 그렇게 지상에 내려앉는 듯하였습니다. 도아야, 내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느냐? 무엇이든 말씀하시지요. 만일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도아는 눈을 들어 대군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마주쳤습니다. 석양빛이 도아의 눈에 일렁이고 있었고 그 눈 속엔 말로 옮길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때에도 저는 나으리 곁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것입니다. 제 자리는 여기이니까요. 그 대답만으로 족하구나. 그날 헤어질 때 대군은 도아를 붙잡고 싶은 듯 손을 들었다가 끝내 거두었지요. 그 망설임이 오히려 더 큰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돌아서는 그의 등을 오래 바라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지요. 이 봄이 끝난다 해도 오늘의 나으리는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빛이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밤, 마을은 고요하였으나 두 사람의 마음 속엔 이름 붙일 수 없는 불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봄 끝자락의 공기처럼 그 마음은 한층 짙어졌으되
아직은 누구도 먼저 꺼내놓을 수 없는 형국이었지요. 이 밤은 우정보다 깊고 사랑보다 조심스러운 감정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중앙에서 대군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풀렸다는 공식 문서가 산골 마을에 당도하였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그는 더 이상 죄인처럼 숨죽인 채 살 필요는 없게 되었지요. 누명을 꾸민 대신들은 벌을 받았고 한때 대군의 이름을 거짓 상소에 올렸던 벗 역시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군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지요. 기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묘한 허허로움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 벗도 똑같이 받게 되었구나. 허나 그것으로 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지. 허나 대군은 처음 유배 왔을 때의 사람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지요. 봄날 우물가에서 두레박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던 사내가 이제는 제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살리고 밭 가장자리의 쑥과 냉이를 알아보며 사람 사는 형편을 먼저 살필 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대군은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여러분, 나는 이곳에서 백성의 삶이 얼마나 질기고 또 귀한지를 배웠소. 다시 윗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여기서 본 굶주림과 병과 서러움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소. 내 평생 관직에 앉아 있는 동안 이 산골에서 본 것들이 내 붓과 내 혀를 다스리는 척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노인은 나으리 부디 강령하시오 하며 눈물을 훔쳤고 열병에서 살아난 아이의 어미는 도아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울었지요. 도아 또한 더 이상 고개 숙인 채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총명함과 손끝의 재주가 단지 가난을 버티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봄 한 계절을 거치며 도아는 어린 소녀에서 제 몫을 아는 한 사람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대군은 도아에게 책 몇 권과 종이 그리고 이웃 고을에 믿을 만한 의원에게 전할 소개장을 내밀었지요. 도아야, 이것은 내 마지막 욕심이로다. 내 빛을 여기서만 묻어두지 말거라. 이 소개장을 가지고 가면 그 의원이 너를 제자로 받아줄 것이다. 내가 약초를 아는 솜씨의 의술까지 더해진다면 이 나라 어느 의원보다도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 나으리, 저 같은 것이 감히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느니라. 공의 의원은 임금과 대신을 살리나 너 같은 의원은 이름 없는 백성을 살리지. 이 땅엔 이름 없는 이들이 훨씬 더 많으니 너의 손이 절실한 곳도 그만큼 많은 것이다. 도아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지요. 이내 눈시울을 감추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참으로 쓸모없는 분이셨습니다. 두레박 하나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어찌 제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지요. 지금도 내 앞에서는 썩 대단할 것이 없구나. 다만 내 앞에서만은 쓸모없는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것이 내가 이 봄에 배운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르겠다. 둘은 함께 웃었으나 그 웃음 뒤에는 함께 보낸 한 계절의 무게와 서로를 바꾸어 놓은 시간의 깊이가 고스란히 어려 있었지요. 대군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아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몰락만 배웠을 것이요. 사람이 되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하였을 것이로다. 내 덕에 나는 더 넓은 사람이 되었다. 나으리 아니셨으면 소인은 평생 제 빛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나으리 덕에 저도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훗날 내가 벼슬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내가 여는 의원의 힘을 보태마. 약재가 모자라면 내가 되어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마. 그 약속 소인이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는 사랑을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깊은 고백이었지요. 또한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기약 없는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대구는 급히 떠나지 아니하고 마을의 약재와 식량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길부터 손본 뒤에야 비로소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의 작은 약재 창고를 짓도록 관아와 다리를 놓아 주었고 도화에 병든 아비를 위해 의원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주선해 두었지요.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기까지 나와 배웅하였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유백액이라 하여 수군거리던 이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귀한 이웃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대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화 앞에 섰습니다. 도화야, 잘 지내거라. 내 길 위에 늘 봄이 함께하기를 바라마. 나으리께서도 부디 강령하옵소서. 어디에 계시든 오늘의 이 산고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떠나는 대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화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으나 결국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말았지요. 허나 그 눈물은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이기도 하였고 감사이기도 하였으며 다짐이기도 하였지요. 두 사람은 당장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서로를 통해 더 넓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배웅하는 듯하였지요. 그 뒤로 도하는 대군이 주선해준 의원에게로 가 제자가 되었고 몇 해가 흐른 뒤에는 산골 마을로 돌아와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곳, 값을 치르지 못하는 이에게도 약 한 첩 다려주는 그런 곳이었지요. 대구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 벼슬 자리에 앉았으나 평생 가난한 고을의 사정을 가장 먼저 살피는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하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의 이름은 평생 각자의 가슴에 봄날의 햇살처럼 남아 있었다 전해지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작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큰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권세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사람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지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 두 사람의 인연은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도 이미 충분히 깊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귀함은 타고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만남이란 서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꺼내어주는 것이라 하겠지요.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진짜 사람을 배웠고 낮은 자리에 있던 이가 자기 안의 빛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요 서로를 일으켜주는 손이 되는 것이지요. 차갑던 마음에도 결국 봄은 찾아오는 법이요 무너진 자리에도 새수는 돋아나는 법입니다. 한 번의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한 번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으며 한 번의 만남이 스쳐가는 듯 보여도 실은 한 사람의 평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늦지 않은 봄 한 줄기 따스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곁에 머무는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의 작은 은혜를 내일의 큰 마음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